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국방 논평 꼭지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그 현궁 미사일 아시죠? 예, 현궁 미사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 관련해서 화기 중대 구성, 그리고 어떤 보병 사단 전체에 있어서의 어떤 대전차 무기의 구축 방향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곁들여 보겠습니다. 자, 현궁 미사일이죠. 이거 뭐 국산 미사일이고, 여러 가지 이제 모양과 성능 등을 봤을 때는 이스라엘제 스파이크 미사일을 본보기로 삼은 것으로 보이죠. 예. 특징을 잠깐 보면은, 파이어 프리게트, 저기 쏘고 바로 잊어버릴 수 있다. 즉, 발사한 후에 미사일의 시커가 목표물을 락곤이 되면은 발사 후에 사수는 바로 자리를 피해도 된다, 이런 의미죠. Fire and Forget. 예.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뭐 메티스 M이나 토 미사일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이 안 됐죠. 이거는 거의 뭐 최신의 미사일, 최정상급, 세계 정상급 미사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을 포착하는 거에는 가시선, 우리 CCD라고 하는 거죠. 우리 디지털 카메라 그냥 마운트 렌즈로 당겨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체 현상 인식하는 거죠. 그거나 밤에는 적외선으로 열 영상으로 찾는 것, 이걸 낙곤을 하는 겁니다. 예, 당연히 움직이는 목표도 맞출 수가 있고, 적외선 영상이나 적외선 탐색기가 레이저 탐색기에 비해서 우수한 점은, 당연히 최신 미사일들은 다 적외선 쪽으로 가고 있죠. 레이저 같은 경우는 상대방 연막을 피우거나 전장에 화염이 많이 있거나 하면은 레이저가 가운데서 끊어집니다. 예. 전장 상황에서는 그런 확률이 더 많겠죠. 또 운무가 끼거나 또 날이 비가 오거나 이럴 때도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죠. 사용이 좀 어려워지게 되는데, 적외선은 그럴 우려가 훨씬 적기 때문에 적외선이 선호되는 것입니다. 사거리는 2.5에서 3km라고 하고 있고, 이걸 좀 더 늘리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통력도 수준급입니다. 900mm, 최소 900mm 관통입니다. 네. 균질 아변 강판 기준으로 900mm. 이게 이제 보통 표준으로 많이 쓰죠. 사실 요즘에 이제 특히 전차의 장갑은 균질 아변인 경우가 거의 없죠. 뭐 복합 장갑이나 뭐 가운데 공간 장갑이나 뭐 폭발 반응 장갑이나 이런 게 있죠. 자, 그래서 이중 탄두를 쓰는 것은 그런 이제 신형 장갑에 대체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이것도 뭐 최신의 트렌드죠. 미사일 무게는 약 13kg 정도로 가변축에 듭니다. 이게 이제 일회용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데, 케이스까지 치면은 15kg 정도 된다고 해요. 가격은 약 1억 원, 또 현장에서는 약 1억 2천, 운용하는 이제 병사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 역시 가격도 저렴한 편입니다. 우수한 미사일의 가격도 저렴하다. 상당히 괜찮은 조합이죠. 예.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 보병대대에서는, 우리 보병사단에서는 보병대대에 있는 화기중대에서 운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이 점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아덱스에서 이 장비를 전시를 했는데, 그 장병들이 중서부전선 보병사단에서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말씀을 재미있게 많이 나눴는데, 거기에서 이제 착안한 것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이제 보병대대 화기중대에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느냐면은 81mm 박격포가 12문이 있었어요. 예. 자, 그러니까 그리고 K4 유탄 발사기 아시죠? 기관 총점 유탄을 발사하는 거, 이게 4기가 있었고, 그다음 90mm 무반동 총이 또 4대가 있었습니다. 이건 직사화기죠. 대전차 화기로 가지고 있는 셈이죠. 90mm 무반동 총이. 그래서 이제 작년이죠. 2020년부터 지금 우리 연대에서 여단으로 개편이 되고 있고, 여단으로 개편된다는 것은 여단이 예전에 사단처럼 독립적인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체계를 구축한다,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장병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현재 본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보병대대 화기중대는 어떤 무장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서부전선에 있기 때문에 전차를 상대할 가능성이 많은 사단에 의해서 더 배치가 상대적으로 빨리 될 수도 있어요. 예. 자, 그 점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아직 육군 전체의 모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연대에서 여단으로 체제를 바꾼 지가 좀 얼마 안 됐고, 또 군 조직 개편도 사실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자, 여기서 자,
이 화기 중대에 그 소속되어 있는 무기 현황을 한번 보면은 81mm 포 같지요. 12문 같고 K4 유탄 발사기도 같습니다. 대신 현궁을 탑재한 K151 소형 전술 차량이 6대가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해요. 예. 6대인데 각각의 차량에는 4발의 현궁 미사일을 이제 가지고 다닌다고 해요. 그러면 6개 차량 4발, 24발이 한 중대에 있는 것이고 여단에는 3개의 대대가 있는 것이니까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러면 72발의 미사일을 여단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4단이면 곱하기 3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그런 거고, 이 무기가 이제 보병 대대급인데 무기가 된 건데, 화기 중대에서 운용하면서, 대체하는 무기를 보면은 90mm 무반동총만 대체한 게 아닙니다. 예. 최소한 연대급에서 사용되던 106mm 무반동총도 대체가 됐고, 이제 4단급에서 쓰던 토우 대전차 미사일도 대체가 됐고, 아직도 쓰고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 메티스 M이라고 있는 러시아제 유선 유도 미사일이죠. 이것도 다 대체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보병대대 화기중대가 미래에는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 왜냐하면 지금 한참 바뀌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81mm 박격포도 현재는 아마 예전에 81mm 박격포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도 지금 신형 81mm 박격포가 얼마 전에 나왔죠. 이걸로 다 대체되겠죠. 사거리도 훨씬 길어지고 파괴력도 훨씬 더 뛰어난 겁니다. 자, K4 유탄 발사기에 갈 것이고, 현궁 탑재. 자, 거기다 덧붙여져서 지금 예전에는 여단에는 중대급의 화력 지원 체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4.2인치 박격포를 12문 정도 운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연대에 포병대가 생겼죠. 대대급으로 해서 그 차륜형 자주곡사포가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4.2인치 박격포가 현재 내려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대대급으로. 그러면 기존 81mm 박격포에 더해서 화기중대는 4.2인치 박격포를 인수하게 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연대에 12대, 보통 12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대대로 나누면 한 대대에, 즉 한 화기중대에 4문씩 배분될 걸로 지금 보여지고, 또한 이제 120mm 자동화된 박격포가 새로 개발이 됐죠. 그래서 기갑부대는 기존의 4.2인치 박격포가 그 120mm 자주 박격포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갑 사단도 좀 줄었죠. 몇 군데가. 줄고, 또 기갑 여단에서도 4.2인치 박격포들을 또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4.2인치 박격포들이 전부 다 120mm 자주 박격포로 교체가 되면 거기서 많은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량들도 이 보병 사단 쪽으로 오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기갑으로부터 주어지는 추가의 물량도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4.2인치 박격포. 그리고 이제 81mm 박격포 같은 경우는 소속은 지금 보병대대 화기중대에 있지만은 예하 중대에 파견돼서 사용되는 것으로, 단지 이제 이게 좀 복잡한 기기가 됐기 때문에 신형 같은 경우는 보병대대에서 한꺼번에 다 관리를 한다. 그렇지만 주로 운용은 중대에 나가서 하는 이런 식으로 되고, 4.2인치 박격포는 그냥 지원 사격, 지원 개념으로서 사용되는 것이고, 실제 전선에서 맞닥뜨리는 경우에서는 기동성이 좋은 81mm를 사용한다. 현재 그 정도의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현궁의 운용이라는 측면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차량 운용이 기본이라고 합니다. 차량 운용이 기본이고, 운용 병력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사수, 부사수, 탄약수, 운전수 이렇게 4사람이 운용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번 아덱스에서 전시에 참석한 그 부사관들하고 장병분들의 말씀 들으면 본인들은 지금 3명으로서 운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병사들이 이 현궁의 훈련은 이 미사일이 한 발당 1억에서 1억 몇천만 원을 가기 때문에 실제 발사보다는 대대별로 시뮬레이터가 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주어져 있고, 약간 이제 그 게임하고 좀 비슷한 식인가 봐요. 어떤 설정이 부여되어 있고 사수가 거기서 훈련을 하는 건데, 이제 좀 무속의 이야기입니다만 이제는 그 설정, 그 시나리오 자체가 좀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 이제는 너무 많이 제한된 걸 반복해서 했더니 좀 지겹다. 뭐 이런 말씀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전장에서는 대부분 차량으로 이동을 하지만
약간 2선이겠죠. 최일선은 아니고 하다가 앞에서 저게 이제 기갑 세력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이제 K151 현군 부대가 앞으로 나가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훈련에도 그렇고 미사일을 떼어서 도수 운반을 기본으로 한다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상대방에 노출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방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방어전을 할 때도 방어전선이 구축될 때 현궁을 차에서 이제 내려서 그걸 도수 운반해서 적당한 매복 지점을 설정한 후에 이제 배치가 된다. 예. 그래서 사격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렇게 운용이 된다고. 그래서 이동을 할 때는 이게 왼쪽에 있는 게 배낭인데 아마 조준기 배낭인 것 같아요. 이 조준기가 한 5, 6kg 정도 한다고 합니다. 무게가.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게 미사일 이송 배낭인데 두 개를 같이 옮길 수 있대요. 그럼 이게 하나당 15kg이니까 이게 30kg이죠. 두 개 합치면 이게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주로 운용이 차량으로는 이동 위주고 실제 작전을 하게 되면은 적 기갑 전력을 타격하려고 할 때는 이걸 짊어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서 좀 부담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군요. 또한 이제 전방 곳곳에 가보면 이렇게 차량호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예, 차를 바로 갖다 댈 수 있으면서 노출을 최소화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인데 임진강 하구 쪽입니다. 화석정이라는 정자가 있는 것이죠. 율곡이에 현궁이라고 보이시죠? 예, 여기에 현궁 차량을 바로 갖다 댑니다. 예, 그러면 상부 미사일 발사대 부분만 노출돼 있는 경우가 있겠죠. 이럴 때 이런 경우에는 차량에서 바로 발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그 운용병들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차량 발사의 장점이 또 하나가 발사기 2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현궁 미사일은 파이어 앤 프로게이션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 말은 저게 기갑 세력이 복수의 숫자로 있을 때 하나를 겨냥하고 발사를 합니다. 그럼 예전의 미사일 같은 경우는 토우 같은 경우는 계속 조준을 해야 돼요. 명중을 할 때까지 조정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파이어 앤 프로게이션이기 때문에 발사하고 그러면 미사일이 알아서 가서 맞춥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목표물을 바로 조준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조준기에는 두 발의 미사일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차량 거치용 같은 경우는. 그 말은 두 대의 차량에 대해서, 두 대의 적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사격을 조준하고 사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보병용으로 그거를 이제 도수로 운반해서 사격을 하게 되면 아마 한 발밖에 못 쏠 것 같아요. 한 발 쏘고 새로운 미사일을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속한 발사한 부분에 있어서는 차량에서 발사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더 신속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대전차 화기의 위기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한번 붙여봤는데 우리 지금 이제 4단의 작전 범위가 넓어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대충 폭이 30km, 길이는 60km 정도 되는 지역을 일개 보병 4단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예. 자, 그 안에 여단이 있고 대대가 있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가장 먼 4단 같은 경우에 가장 먼저 걸리겠죠. 가장 장거리를 쏠 수 있는 무기를 가진 게 아마 4단일 겁니다. 예. 자, 4단이 가지고 있는 대전차 무기 어떤 게 있을까요? 예. 4단급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자, K9의 상부 공격탄을 들 수 있어요. 이게 아마 지금 개발 중인 것 같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게 풍산에 있는 관측 포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관측 포탄의 저 모습, 저거 대신 낙하산에 달린 거 보이죠? 저거 대신에 승형 자격탄을 끼우면 됩니다. 그럼 상부 공격탄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거는 뭐 기존에 항공 포탄으로도 쓰이는 경우가 많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155mm 포탄에다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K9 같은 경우는 최대 사거리가 50km까지 나옵니다. 예. 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육군이 뭐 다른 전력, 공군이나 뭐 헬기나 뭐 이런 거에 지원을 받지 않고 육군으로서만 해결한다고 할 때, 보병 4단의 힘만으로 해결한다 할 수 있을 때, 자, 육군이 맡은 책임지역, 4단이 맡은 책임지역 60km 떨어진 곳에서 4단이 상대방의 전차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K9의 이러한 종류의 포탄을 가지고, 그죠? 4단 책임 범위 안에 내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더 가까이 생존해서 접근하는 적이 있다. 그래서 여단의 범위로 들어온다. 뭔가 있어야 되겠죠. 예. 여단의 작전 범위는 현재 짐작한 데는 한 10km 남짓이 아닐까 싶어요.
뭐냐면 그 차륜형 자주포 105mm짜리에 사거리가 11km 정도거든요. 예, 그게 다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10km 정도에서 여단이면은 독립된 전투제대로서 예전에 사단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기에 마땅히 지금은 대전차를 상대할 만한 대전차용으로 쓸 만한 무기가 없어요. 빈 공간이 있는 거죠. 예, 그 밑으로 내려가면 대대급에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현궁이 있는 것이죠. 사거리 3km까지. 예, 사거리 3km에서 10km 사이가 지금 비어 있는 상황인 것이죠. 자, 그리고 현궁을 밑으로 갔을 때, 현궁보다 내려갔을 때 중대와 소대는 그러면 대전차 무기가 없어도 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6.25 전쟁에 그 아픈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전차 전력만큼은 양보하지 않고 다 갖추려고 노력할 것이죠. 지금 이 사이가 비어 있는 것은 우리가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자 욕심을 내기 때문에 지금 아직 배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예단급 그리고 중대 소대급에도 대전차 무기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자리가 현재는 이제 비어 있는 것이죠. 네. 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짐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동영상에서 다룬 바도 있는데 예단급으로 적절해 보이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천검 대전차 미사일이죠. 내후년에 나올 그 소형 무장 헬기의 무장으로서 지금 한화에서 주로 개발하고 있는 이제 미사일인데 이게 사정거리가 뭐 현재 8km 정도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제가 봐서는 10km는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스파이크 ER2 같은 미사일이 이미 개발이 돼 있고 우리가 한화가 이걸 개발하면서 우리 군도 그렇고 ROC를 제시하는 군도 그렇고 하나도 그걸 봤기 때문에 가급적 사정거리를 좀 늘리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스파이크 ER2에 지상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 발사형은 사거리가 16km, 지상 발사형은 10km가 됩니다. 예. 낯익은 킬로미터 수죠. 우리 여단의 작전 범위로 예상되는 거리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천검이 성공적으로 이제 군의 신뢰도를 얻게 되면은 이 지상형으로 올 것 같아요. 우리도. 그 사거리도 한 10km 정도는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선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여단급에서 대전차 무기가 지금 공백이 있거든요. 예. 자, 사단급 화력을 뚫고 들어간다. 여단의 작전 영역으로 들어오면은 이제는 여단급 무기로 타격을 해야 되죠. 여기를 뚫고 다시 들어오는 애들은 각각 대대에서 현궁으로 대처하게 되겠죠. 그거는 또 작전 거리가 3km로 줄어드는 것이죠. 3분의 1이니까. 예. 그래서 그런 맥락을 다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화에서도 이런 제안들을 좀 조금만 모형이나마 미리 지금 해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도 그거 이해하고 있다. 이런 거 혹시 필요한 거 아니에요? 군에서. 예. 그럼 뭐 군에서는 그렇겠죠. 천검 써보고 잘 나오면 이쪽으로 가야죠. 뭐 이런 식의 대화들을 주고받고 있겠죠. 예. 자, 이래서 이런 것으로 여단급 대전차 무기를 메꾸려고 하지 않을까 싶고 사진은 안 보이는데 이 보면은 이게 전봇대 마냥 한 10m 정도 올라가는 기둥이 달려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그 EOIR 센서가 달려 있죠. 예, 그래서 뭐 나무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쳐다보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직접 관측해서 타격할 수도 있고 또는 여기 아마 무인기가 여단급에도 그리고 대대급에도 무인기들이 이제 드론들이 다 배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드론이나 무인기가 표적을 지시하고 여기서 발사하는 이런 식으로 될 것 같고 천검도 당연히 파이어 앤 풀겟이기 때문에 동시에 지금 같은 경우 6발들이죠. 12발들이 모델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동시에 6발이나 12발을 상대방한테 발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씩 쏘는 게 아니라. 예. 자, 그러면 마지막 중대나 소대용 대전차 무기는 뭔가요? 뭐 밀리터리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죠. 한화에서 지금 한 6, 7년째 개발하고 있는 그런 무기죠. 그래서 보병 소대급 대전차 무기라고 현재는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이거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현재는 일회용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ROC가 계속 바뀐다 이런 말들이 있죠. 그래서 그 바뀌는 주요 부분 중 하나가 사거리, 그리고 관통력, 무게. 그래서 이번에 아덱스에서 잠깐 여쭤볼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것을 맞히기가 제일 어려웠느냐 ROC 중에서 무게라고 대답을 하시더군요. 이것도 거의 준비가 다
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곧 체계 양성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언급을 하셨어요. 예. 자, 이거는 무유도입니다. 그래서 직진이죠. 예, 직사확입니다. 직사확이고 뭐 사거리는 한 1km 정도. 자, 그시죠? 자, 소대급, 중대급 1km. 그다음 대대급 그게 3배인 3km 현궁. 그죠? 다시 여단급으로 올라가면 대대급의 3배인 사거리 10km 정도 되는 청검. 자, 우리 이제 중소대급으로 보병 소대급으로 내려가면 초이스가 좀 더 있어요. 이거 하나 있고 이거는 좀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고민을 해왔던 그런 무기 체계고 그 외에 이제 새로운 무기 체계가 또 등장을 했죠. 경쟁 업체인 LIG에서 개발하고 있는 건데 이게 40mm 유도 미사일입니다. 40mm면 우리 유탄이 보통 40mm죠. 예, 그래서 이거를 다연장처럼 지금 보이시는 한쪽에 4발씩에서 8발 쏘게 돼 있고 이거는 유도 미사일입니다. 앞에 시크가 있어요. 뭐 주로 적외선 시크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움직이는 목표를 타격할 수 있고 아무래도 앞에 직사형 로켓포보다는 사정거리가 길 것으로 보여요. 2km 이상. 예.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4발들이 2개 8발을 메고 있는데 지금 사진에 보이는 분이 장착하고 있는 거는 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근력 정강 로봇이라고 상체 근력을 보조해 주는 그런 기구를 장치를 하고 있고 ADD에서 지금 핵심 기술 개발로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 ADD에서 말하는 핵심 기술 개발은 지금 바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과가 있다는 부분이죠. 예.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초소형 스마트탄도 동시에 하고 있어요. 이건 20mm예요. 구경이, 직경이. 그래서 오른쪽에 사진에 잠깐 보이시지만 이제 병사가 팔뚝에서 발사를 하고 있죠. 겨냥해서. 예. 그래서 실제로는 저게 사람이 아니고 이 사진을 좀 크게 확대해서 보면은 인형입니다. 마네킹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이 실험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에 하나의 단거리 로켓 같은 경우는 일회용으로 대전차용으로 특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이 두 개를 다 채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하나의 것은 관통력을 위주로 해서 대전차용으로 쓰고 우리 군이 강력히 원하는 타협하지 않고 주적 전차를 상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관통력 위주로 쓰고 지금 20mm나 40mm 같은 경우는 경장갑, 중장갑은 포기하더라도 경장갑 차량은 충분히 상대할 수 있고 장거리 또 엄밀하게 사용할 수 있고 정확하게 쓸 수 있고 즉 벙커나 시가전에서 활용될 수 있는 또는 특수전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두 가지를 다 갈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우리 현궁 미사일을 가지고 직접 그 화기중대에서 현군을 운용하는 분들과 나눴던 말씀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봤고 그게 향후 우리 보병 사단에 있어서 대전차 무기를 구축하는 방향에서 어떤 맥락에 위치하고 있는 무기 체계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